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이찬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찰죄나 통매음, 그리고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 이런 휴대폰 관련 범죄들이 정말 많아졌죠.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휴대폰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휴대폰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죄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렇게 밝혀진 증거에 따라서 또 다른 죄명이 추가되거나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든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다투어서 무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하는 절차에 참여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야 된다,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희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는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만들어진 이유는요,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협박이라든지 고문, 여러 가지 불법적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로 활용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누군가를 고문해서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적 법 적용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요, 한 학생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불법 촬영, 몰카 촬영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게 피해자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서 경찰한테 건네줬다, 이랬을 때 과연 해당 휴대폰에서 나타난 불법 사진 촬영물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 강제로 뺏어가는 것도 강탈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도 행위라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밝혀진 증거는 그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 2차적 증거도 모두 다 무효, 모두 다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제3자가 이것을 강제로 가져간 것이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임의 제출이 맞느냐가 문제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서 휴대폰이 압수가 됐는데 포렌식 하다 보니 다양한 범죄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법하게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 하자의 정도가 공익상 목적과 비교 영향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큰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임의 제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제성이 어느 정도였느냐,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본인의 참여권을 보장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판단에서는 피해자에게 건네줘서 그 휴대폰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한창 이슈가 됐었던 연예인 사건에서도 이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다투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고 형사소송법 원리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왜 성인의 경우보다 더 유의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청소년 사건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학생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이 되어서 다른 범죄가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입수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범죄는 검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실무상은요, 검사는 대부분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일견 보이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청소년 사건의 경우에는요, 가정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성인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만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가해 청소년 학생이 성범죄 전과라든지 아니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미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가정법원에서 혼이 나는 절차,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혼이 나는 절차들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원의 특성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무죄를 다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건은 성인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성인법정으로 가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너무너무 다행이겠죠.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단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나중에 가정법원에 가서는 모든 행위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 가정법원 판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잘못을 한 건 맞잖아요. 한 건 맞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다퉈서 나는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가정법원 판사님 입장에서는 소년법의 취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법원에서는요, 이 잘못을 한 보호소년의 죄명과 합의 여부, 이 정도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인법정에서는 양형 기준표라는 것이 있어요. 죄명이 무엇이냐, 처벌 형량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합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자료 같은 것들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요, 그러한 양형상의 어떤 양형 기준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생의 죄명이 굉장히 심각한 죄명, 주거침입 강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죄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소년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오토바이 잠깐 남의 거 몰래 훔쳐 타고 온 거, 물론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소년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행동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권리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만 보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형량에 있어서 더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청소년 사건에 있어서 위법 수집 증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성인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을 낮게 받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